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평균의 종말입니다.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 토드 로즈 지음, 정민아 옮김, 이우일 감수. ADHD 장애 자퇴생에서 하버드대 교수로 토드 로즈가 발견한 개개인성의 힘. 평균적인 인간이란 잘못된 과학적 상상이 빚어낸 허상이다. 21세기 북스. 자, 오늘 대단한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처럼 우리 목차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는 말, 닮은 꼴 찾기 대회. 제1부, 평균의 시대. 1부의 1장, 평균의 탄생. 수학으로 인간을 분석하다. 평균적 인간. 우월층과 전응층. 평균주의 사회. 제2장, 표준화된 세상. 테일러의 표준화 시스템. 관리자의 탄생. 공장식 학교 교육. 공장식 학교 교육. 이것은 입시와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재와 구제불능화. 유형과 등급의 세계. 제3장, 평균주의 뒤엎기. 에르고딕 스위치. 에르고딕 스위치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단락이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엔 개개인의 과학. 정상적 발달의 함정. 진정한 재능을 찾아서. 제2부, 교육혁명을 위한 개개인성의 원칙. 교육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4장에서 인간의 재능은 다차원적이다. 다차원적이라는 건 개개인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인간의 재능은 개개인성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평균적으로 공장식 교육을 받게 되면 이 개개인성은 다소 좀 죽어버리겠죠. 들쭉날쭉의 원칙. IQ라는 허상. 구글의 인재채용법. 구글의 인재채용은 좀 참신하기로 유명하죠. 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요새는 다양한 문제를 제안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면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AI가 있기 때문에 좀 인간의 창의성을 더 궁금해하고 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흙 속 진주 찾기. 제5장, 본질주의 사고 깨부수기. 맥락의 원칙. 이 맥락이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자주 보입니다. 맥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락. 네, 맥락. 결과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앞과 뒤, 그리고 앞도 완전히 예전의 과거까지도 좀 돌아보는 이 맥락이라는 것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황 맥락별 기재. 천성이란 없다. 재능과 맥락의 조화. 진정한 이해와 존중. 제6장, 이정표 없는 길을 걷는다는 것. 경로의 원칙. 빠를수록 더 똑똑하다는 거짓말. 우리나라는 항상 빨리빨리 문화인데, 빠를수록 더 똑똑하다는 게 거짓말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발달의 그물망. 제목만 봐서는 이 내용이 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으로는 가늠이 안 됩니다. 들여다봐야 알겠는데요. 스스로 길을 개척하라. 제3부, 평균 없는 세상. 제7장, 개개인성의 원칙으로 성장하는 기업. 이제부터는 어떤 기업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직원 충성도의 비밀, 조호, 거대 기업을 넘어선 비결, 모닝스타, 관리자 없는 공장, 테일러주의에서 상생 자본주의로, 제8장, 교육을 바꿔라, 승자 없는 평균의 게임, 학위 시스템 혁신, 성적 시스템 혁신, 자율결정형 교육. 자율결정형이라는 건 개개인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 시대의 교육 모델, 제9장 평균주의를 넘어 평등한 기회와 평등한 맞춤, 꿈 되찾기. 평균주의라는 게 어떤 평가를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요. 평등한 기회와 평등한 맞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시작점이라든지 기회에 관련되어서 평등하고 공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차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목차를 쭉 읽기만 했습니다. 내용이 참 기대가 되는데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멘토이자 버신 커트 피셔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인간 만사에서는 오랫동안 당연시해왔던 문제들에도 때때로 물음표를 달아볼 필요가 있다. 버트런드 러셀, 영국의 철학자. 들어가는 말, 닮은 꼴 찾기 대회. 1940년대 말, 미국 공군은 심각한 난관에 복잡했다. 공군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에 애를 먹고 쩔쩔맸기 때문이다. 당시는 제트 엔진 항공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투기의 비행 속도가 빨라지고 비행 방식이 복잡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문제가 너무 빈발하고 아주 여러 기종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통에 공군으로선 생사가 걸린 원인 불명의 문제에 골머리를 앓으며 가슴 졸여야 했다. 비행을 하면서 그때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언제 어떻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한 퇴역 공군 조종사의 회고담이다. 최악의 순간에는 단 하루 사이에 17명의 조종사가 추락을 겪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전투 외적 불상사를 사고와 변고라는 두 단어로 규정했고, 그런 사고와 변고는 의도치 않은 급강하와 비정상적 착륙에서부터 기체 폭발로 인한 불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군 고위 장교들은 초반엔 그 책임을 조종석의 조종사들에게 떠넘기며 추락 보고서에 조종사 과실을 원인으로 기재했다. 이 판단은 타당해 보였다. 기체 자체에는 오작동이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들이 몇 차례나 기체의 기계장치와 전자장치를 검사했지만 아무런 결함도 발견하지 못했다. 조종사들의 입장에서도 어찌된 노릇인지 몰라 당혹스러웠지만 자신들의 조종술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만은 확신했다. 인간의 과실도 기계적 과실도 원인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수차례의 조사에서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자 담당자들은 조종석의 설계로 관심의 초점을 옮겼다. 군에서 최초의 조종석을 설계했던 때는 1926년으로 당시의 엔지니어들은 남성 조종사 수백 명의 신체 치수를 잰 뒤 이때는 여성 조종사가 나올 가능성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조종석 규격을 표준화했다. 그 뒤로 30년이 지나도록 조종석 시트의 규격과 모양, 가속 페달과 기어의 배치거리, 앞 유리의 높이를 비롯해 심지어 비행 헬멧의 모양까지도
1926년 조종사의 평균 신체 치수에 맞춰 설계됐다. 그러다 비로소 군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1926년 이후로 조종사들의 체격이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공군에서는 조종사 신체 치수를 새롭게 측정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사를 인가해줬다. 그로써 1950년에 오하이오주 소재의 라이트 공군 기지에서 4,000명 이상의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엄지손가락 길이, 가랑이 높이, 조종사의 눈과 귀 사이의 간격 등 140가지 항목의 치수를 측정한 뒤 항목별 평균 치수를 산출했다. 이제는 개선된 조종사 평균 치수를 바탕으로 조종석이 보다 적합하게 설계돼 추락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 아니, 거의 모두가 믿었다. 신입으로 들어온 23살의 과학자 한 명만은 여기에 의혹을 품었으니 말이다. 길버트 S. 데니얼스 중위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으로 철철 넘치는 공군 문화를 떠올릴 때 의례 연상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갸름한 몸의 안경잡이였다. 꽃과 조경에 관심이 많아 고등학생 때는 식물원 탐방 동아리 회장을 맡기도 했다. 대학 졸업 직후 라이트 공군기지 항공의학연구소에 들어왔을 당시엔 비행기를 타본 경험도 전무했다. 하지만 그 점은 중요하지 않았다. 신참 연구원으로서 데니얼스에게 맡겨진 업무는 줄자로 조종사들의 팔다리 길이를 재는 것이었으니까. 데니얼스에게 인체 측정은 처음 접해보는 분야가 아니었다. 항공의학연구소가 데니얼스를 채용한 이유도 데니얼스가 하버드 대학교 재학 시절에 인체 해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인 체질 인류학을 전공했기 때문이었다. 20세기 초반기에 이 분야는 평균 체형별 사람들의 특성을 분류하려는 시도, 이른바 전형화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그런 전형화의 한 예로서 당시 체질 인류학자 대다수는 단신의 뚱뚱한 체형은 쾌활하고 놀기 좋아하는 성격을 암시하는 특성이며 대머리에 입술이 두툼하면 범죄자형의 상이라고 믿었다.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네. 대머리를 범죄자 형상이라고. 그 당시엔 그랬다고 합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하지만 데니얼스는 전형화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학부 졸업 논문의 주제도 하버드 대학교 남학생 250명의 손 모양을 찬찬히 비교해 놓은 내용이었다. 데니얼스가 조사한 학생들은 인종이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비슷비슷했지만, 즉 백인 부유층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의 손에는 서로 비슷한 특징이 거의 없었다. 이보다 더 의외의 조사 결과도 있었다. 데니얼스가 조사 자료를 평균화해 비교해 본 결과 평균 치수와 비슷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평균적인 손 크기 같은 건 없었다. 저는 하버드대를 졸업할 무렵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개개인용 제품의 설계에서는 평균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확신이었죠. 데니얼스가 나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그래서 공군에서 조종사들의 신체 치수 측정 업무를 맡겼을 당시 데니얼스는 평균에 관한 한 100년에 가까운 군 설계 철학에 반하는 남다른 소신을 품고 있었다. 한국의학연구소에 앉아 손, 다리, 허리, 이마를 재는 내내 그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 과연 평균치인 조종사들이 몇 명이나 될까? 데니얼스는 직접 그 의문을 풀어보기로 했다. 먼저 조종사 4,063명의 치수를 재면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키, 가슴둘레, 팔 길이 등 조종석 설계상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개 항목의 신체 치수에 대해 평균값을 냈다. 이 평균값을 바탕으로 평균적 조종사를 각 평균값과의 편차가 30% 이내인 사람으로 넓게 잡았다. 예를 들어 자료상으로 구해진 정확한 평균 키는 5피트 9인치, 약 175cm지만 평균적 조종사의 키를 5피트 7인치에서 5피트 11인치, 약 170cm에서 180cm까지로 정하는 식이었다. 데니얼스는 그 다음엔 조종사 개개인의 수치를 평균적 조종사의 수치와 일일이 대조했다. 데니얼스가 결과값을 산출해내기 전에 공군 내 동료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조종사들 대다수가 대부분의 치수에서 평균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다. 하긴 측정 대상으로 선발된 조종사들은 이미 외관상 평균 체격에 해당하는 이들이었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했다. 이를테면 키가 6피트 7인치, 약 2m인 사람은 애초에 대상으로 뽑히지도 못했다는 얘기다. 공군 내 연구가들은 상당수 조종사들이 10개 항목 전체에서 평균 범위에 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값을 일람표로 작성해보니 데니얼스조차도 깜짝 놀랄 만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0명이었던 것이다. 분명히 젠 값을 평균으로 내서 만든 건데 한 명도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었네요. 우리는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평균값이라는 걸 구하는 경우도 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한 명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조종사 4063명 가운데 10개 전 항목에서 평균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떤 조종사는 팔 길이가 평균치보다 길지만 다리 길이는 평균치보다 짧은가 하면 또 어떤 조종사는 가슴 둘레가 평균치보다 넓은 편이지만 엉덩이 둘레는 좁은 편으로 나타나는 식이었다. 이럴 수가 있네요. 이것이 바로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 제목이 나온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목 둘레, 허벅지 둘레, 허리 둘레만을 고르는 식으로 비교해본 결과에서도 3개의 전체 항목에서 평균치에 드는 조종사의 비율이 채 3.5%도 안 됐다. 데니얼스가 얻어낸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논의의 여지 없이 명백히 입증됐다시피 평균적인 조종사 같은 건 없었다. 평균적인 조종사에게 맞는 조종석을 설계해봐야 어느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조종석을 설계하는 셈이었다. 데니얼스가 밝혀낸 이 예상 밖의 결과는 개인적 특징에 대한 기본적 가정의 부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만한 중대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중대한 개념이라 해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알고 보면 그와는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어쨌거나 평균적 조종사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최초의 인물은 길버트 데니얼스가 아니었다. 이미 여기까지만 봤는데도 평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허점이라고 할까요? 네, 그것들이 좀 충격적으로 와닿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평균 임금, 우리 임금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테죠? 평균 임금이라든지 평균 자산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보고는 하는데 평균이 가진 함정이 분명히 존재하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자의 그 들어가는 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이상.
당시보다 7년 전 지역신문 클리블랜드 플레인 딜러는 일면에 클리블랜드 건강박물관과 공동 주최하고 클리블랜드 의학회, 클리블랜드 의과대학, 클리블랜드 교육위원회가 협찬하는 대회의 개최의 간에 발표했다. 우승자에게는 $100, $50, $25 상당의 전쟁 채권이 수여되고 그 외 10명의 여성 참가자들에게 행운상으로 $10 상당의 전쟁 우표가 지급되는 대회였다. 대체 무슨 대회일까? 클리블랜드 건강박물관의 조각상으로 전시돼 있던 전형적 여성상인 노르마와 신체 치수가 근접한 여성을 뽑는 대회였다. 노르마는 유명한 부인과 의사 로버트 L. 디킨슨 박사가 조각가 아브람 베스키와 합작해 탄생시킨 작품으로서 베스키가 15,000명의 젊은 성인 여성들로부터 수집한 신체 치수 자료를 바탕으로 빚어낸 조각상이었다. 디킨슨 박사로 말하자면 브루클린 병원 산부인과 과장, 미국 부인과학회 회장, 미국 의학협회 산과학부문 의장을 지내던 당대의 유력 인물이었다. 예술적 자질도 뛰어나 한 동료로부터 산과학계의 로댕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으며 의학계에 몸담고 있는 내내 그런 재능을 활용해 다각도의 크기와 모습으로 여성을 스케치하며 신체 유형과 신체 동작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당대의 과학자들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디킨슨 역시 대규모로 자료를 수집해 얻어낸 평균치가 중요한 사실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믿었다. 노르마가 바로 그런 신념에 따른 중요한 사실의 상징이었다. 디킨슨은 자신이 수천 건의 자료로 산출해낸 평균값이 여성의 전형적 체격, 즉 여성의 정상 체격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돼준다고 믿었다. 이 노르마라는 것은 그 조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 치수를 이렇게 평균을 내서 만들어진 조각상이에요. 클리블랜드 건강박물관은 노르마 조각상을 전시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미니어처 조각상까지 판매하며 노르마를 이상적 여성상으로 선전하면서 노르마 열풍에 불을 당겼다. 어느 유명한 체질 인류학자는 노르마의 체구를 인체의 완벽한 전형이라고 칭했고 예술가들은 노르마의 아름다움을 뛰어난 귀감이라고 찬양했는가 하면 체육 담당 교사들은 노르마를 젊은 여성의 이상적 외형의 표상으로 삼으며 그 이상형에서 벗어난 학생에게는 운동을 권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 목사는 노르마가 정상적 신앙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설교하기까지 했다. 지금 보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노르마를 극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노르마라는 거는 결국 평균값이라는 겁니다. 네. 평균값의 상징인 거죠. 노르마가. 열풍이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노르마는 타임의 기사로 오르고 신문 사파로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CBS 다큐멘터리 시리즈 미국인의 외모의 소재로 다뤄져 시청자들에게 정상 체격을 확인해보는 기준으로서 그 신체 치수가 떠들썩하게 소개될 정도였다. 1945년 9월 23일 클리블랜드 플레인 딜러는 극장 출라본으로 일하는 마사 스키드모어라는 이름의 늘씬한 흑갈색 머리 백인 여성을 우승자로 발표했다. 이 신문 기사는 스키드모어가 춤, 수영, 볼링을 즐긴다는 점을 함께 소개하며 스키드모어의 취미가 여성 체형의 귀감으로 떠받들어지는 그 몸매만큼이나 바람직하고 정상이라는 뉘앙스까지 덧붙였다. 이때 당시만 해도 약간 여성을 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때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5년이에요. 아주 좀 오래됐잖아요. 요새는 안 그렇겠죠? 그러면 안 되고요.
대회가 열리기 전에 심사위원들은 대다수 참가자들의 신체 치수가 평균치에 근접해서 승부가 밀리미터 단위로 아슬아슬하게 갈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막상 대회가 열리자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9개 항목의 치수 중 5개 항목에 한정한 경우에서도 평균치에 든 여성은 3,864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40명도 되지 않았다. 9개의 전체 항목에서 평균치에 가까운 여성은 마사 스키드모어까지 포함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데니얼스의 조사에서 평균 체격의 조종사라는 것은 없다고 밝혀졌듯 노르마 닮은 꼴 찾기 대회에서도 평균 체격의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됐다. 자, 여러분들 키가 몇이면 몸무게가 몇이어야 한다. 네, 이런 표본을 자꾸 어디선가 보시잖아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괜히 다이어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발음이 틀리네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잘 먹으면 먹는 대로 운동하면 운동하는 대로 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드려봅니다. 하지만 데니얼스와 노르마 닮은 꼴 찾기 대회 기획자들은 똑같은 결과에 맞닥뜨렸음에도 그 결과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결론에서는 사뭇 다른 해석을 내렸다. 노르마 닮은 꼴 찾기 대회 당시의 대다수 의사와 과학자들은 대회의 결과를 노르마가 잘못된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해 미국 여성들이 대체로 건강하지 못하고 몸 상태가 나쁘다는 식의 결론이 주류를 이뤘다. 이것 보세요. 의사와 과학자들도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의 함정이겠죠. 저도 건강관리를 좀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맹신하진 않으리라 다짐을 하면서 위안을 좀 삼으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린 인물의 한 예가 클리브랜드 건강박물관 관장이던 내과의사 브루노 게파드였다. 그는 전후의 여성들 대부분이 군복무에 부적격일 만큼 형편없다고 한탄하며 그런 부적격자들은 생산자로서도 소비자로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라는 주장으로 핀잔을 줬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력 향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니얼스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렸다. 1952년에 데니얼스가 쓴 글을 읽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 인간의 관점을 취하는 사고 경향에 곧잘 빠지는데 이는 조심해야 할 함정이다. 평균적인 공군 조종사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는 이 집단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특징, 즉 신체 치수의 극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데니얼스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정상에 대한 인위적인 이상을 더 열심히 따르도록 권고하기보다 이 책이 토대로 삼은 다음의 반직관적 결론에 이르렀다. 평균적 인간을 바탕으로 삼아 설계된 시스템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데니얼스는 1952년도 공군 기술 보고서에 평균적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조사 결과를 실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군이 조종사들을 비롯한 병사들의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해당 병사들의 임무 수행 환경의 설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 주장에 이어 파격적인 변화를 제안하며 환경을 평균치보다는 개개인에 맞춰야 한다고 권하기도 했다. 놀랍고도 장하게도 공군에서는 데니얼스의 주장을 수용했다. 다음은 데니얼스가 나에게 직접 들려준 이야기다. 예전까지만 해도 공군의 설계는
평균적 조종사와 체격이 비슷한 조종사들을 찾는 방식 위주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균적 조종사가 쓸데없는 허상이라는 점을 증명해 보인 뒤로 조종석을 개개인 조종사에게 맞춰 설계하는 방향에 주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차츰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죠. 공군은 평균을 참고 기준으로 삼던 관행을 버리고 개인 맞춤형을 새로운 지침 원칙으로 삼으면서 설계 철학에서 비약적 진전을 이뤘다. 이제는 개개인을 시스템에 맞추기보다 시스템을 개개인에 맞추게 됐다. 또한 지체 없이 실행에 나선 전 조종석을 각 항목의 치수에서 5에서 95% 범위 내에 드는 다양한 치수를 가진 조종사들에게 맞춰 설계하도록 지시했다. 항공기 제작자들은 이 같은 새로운 지시를 전달받자 초반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관련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꺼려했다. 하지만 군에서 한사코 태도를 바꾸지 않자 항공 엔지니어들은 저렴하면서도 실행하기 쉬운 해결책을 꽤나 금세 내놓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엔지니어들은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조절 가능한 시트를 설계해냈는데 이는 현재 모든 자동차의 표준으로 자리 잡힌 바로 그 기술이다. 또 조절 가능한 가속 페달을 만들어내고 조절 가능한 헬멧 조임끈과 비행복도 개발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설계상의 해법을 실용화하고 나자 조종사들의 비행술이 크게 향상되면서 미 공군은 지구 최강의 공군으로 도약했다. 그 직후 미군의 전 부문에서 평균치를 중심으로 표준화할 것이 아니라 장비를 다양한 체격에 맞추도록 명하는 지침이 발표됐다. 군에서 그런 파격적 변화를 그토록 신속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런 시스템 변화가 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급한 문제에 대한 실용적 해결책이었기 때문이다.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던 조종사들은 복잡하게 배열된 제어 장치를 다루며 안 그래도 조종이 버거운 터라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계기판을 확인하거나 손에 간신히 닿는 스위치를 조작할 여력이 없었다. 말하자면 순간의 결정이 생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조종사들은 가뜩이나 불리한 환경에서 비행을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평균의 은밀한 독재. 군이 병사들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군대 밖의 사회에서도 군의 선례를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사회가 사람들을 잘못된 이상에 비춰 비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개개인으로서 바라보고 개개인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그러기는커녕 대다수 학교, 직장, 과학단체들이 여전히 노르마의 유효성을 믿고 있다. 자의적인 기준, 즉 평균치에 따라 조직을 설계하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허상적 이상과 비교하도록 내몰고 있다. 우리에게는 일평생 평균이라는 잣대가 졸졸 따라다닌다. 우리는 평균에 얼마나 근접한가, 또 평균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따라 평가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학교에 다닐 때는 평균적인 학생의 성적과 비교돼 등수와 등급이 매겨지고 대학에 지원하면 등급과 시험 성적이 지원자 평균치와 비교당한다. 입사 지원 시에도 등급과 시험 성적만이 아니라 자질과 경력과 인성 점수까지 지원자 평균치와 비교된다. 취업이 되고 나서도 연례평가로 해당 직무 수준에서의 직원 평균치와 대비돼 또다시 비교당하기 십상이다. 재정적 기회조차 평균 점수에서의 이탈 여부에 따라 평가되는 신용 점수에 근거해 정해진다.
우리 대다수가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다시피 인성평가의 점수, 표준화된 평가에서의 등급, 평균 학점, 수행평가 등급이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이나 종업원들의 능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개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의 평균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 뇌리에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여간에선 진지한 의문을 품기가 힘들다. 우리는 이따금씩 평균이라는 것에 거북함을 느끼면서도 평균을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받아들인다. 내가 평균이라는 이런 측정 방식이 거의 언제나 틀리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평균이 틀리다고요? 정말요? 개개인을 이해하는 문제에 관한 한 평균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하고 현혹적일 가능성이 높다면? 조종석 설계와 노르마 조각상처럼 이런 평균의 이상이 잘못된 허상일 뿐이라면? 이 책의 주요 전제는 언뜻 보기엔 단순하다. 즉, 평균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아이도, 동료도, 학생도, 배우자도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기분을 띄워주려고 꺼낸 빈말도 아니오. 겉멋만 부린 빈 구호도 아니다. 무시하려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실질적 귀결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과학적 사실이다. 혹시 몰라 밝혀두자면 이 책에는 게리슨 케일러 진행의 프레리 홈 컴패니언 처럼 모든 아이들이 평균 이상인 워비곤 호수 같은 의심적인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을 홀리려는 의도는 없다. 단순한 통계학적 이치를 내세워 평균적인 사람들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독자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그 자명해 보이는 가정마저도 필히 폐기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이유를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렇다고 해서 평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평균에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을 비교할 경우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자 다른 그룹에 속한 두 명의 개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칠레의 조종사들과 프랑스의 조종사들 간의 실력을 비교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평균이 유용한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한 사람의 조종사나 한 사람의 배관공이나 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한 순간이거나 이 아이를 가르쳐야 하거나 저 종업원을 채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라면, 다시 말해 어떤 개개인과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라면 평균은 쓸모가 없다. 아니, 쓸모없다는 말도 과분한 표현이다. 평균이 사실상 한 개인의 가장 중요한 면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속일 경우엔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와, 충격입니다. 어떤 단체와 단체 간의 비교라면 몰라도 개개인 간의 어떤 비교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평균은 아무의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다는 말도 과분하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될 테지만 평균적인 신체 치수 따위는 없듯 평균적인 재능, 평균적인 지능, 평균적인 성격 같은 것도 없다. 여러분들 MBTI 없습니다. MBTI 말도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평균을 내는 거 아닙니까? 네. MBTI 오늘부로 저는 끊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 학생이나 평균적 직원도 없고 그 점에서라면 평균적 두뇌 역시 없다. 이러한 일상화된 개념들 모두는 잘못된 과학적 상상이 빚어낸 허상이다.
평균적인 인간과 관련된 현대의 이런 개념은 엄밀한 진실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통념이며 150년 전에 유럽의 두 과학자가 당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출해낸 발상이 그 시초였다. 평균이라는 것이 150년 전에 만들어진 개념인가 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생각해낸 평균적 인간의 개념은 사실 수많은 난제를 해결했으며 심지어 산업시대를 촉진시키고 그 틀을 잡아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은 더 이상 산업시대가 아니다. 현재의 우리는 그때와는 아주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과학과 수학의 수준이 19세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달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개개인학이라는 흥미롭고 새로운 이 분야 융합학문에 참여해왔다. 개개인학은 평균을 개개인의 이해를 위한 주요 도구로 삼길 거부하며 개개인을 이해하려면 개개인성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는 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 들어 세포생물학자, 종양학자, 유전학자, 신경과학자, 심리학자들이 이 새로운 개개인학의 원칙을 하나둘씩 채택하면서 세포, 질병, 유전자, 두뇌, 행동 등의 연구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재계에서 손꼽히는 기업 여러 곳에서도 이런 원칙을 도입해왔다. 실제로 개개인성의 원칙은 모든 영역에 차츰차츰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예외의 영역이 한 곳이 있다면 이 원칙이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영역, 바로 당신 자신의 삶이다. 내가 평균의 종말을 쓰게 된 동기도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앞으로 여러 장에 걸쳐 개개인성의 3원칙인 들쭉날쭉의 원칙, 맥락의 원칙, 경로의 원칙을 알려주겠다. 이 3원칙은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의 최신 과학 지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당신 자신만의 진정한 고유성이 무엇인지 헤아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삶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당신의 개개인성을 온전히 활용할 방법까지도 알려줄 것이다. 제트기 시대에는 더 이상 제2차 세계대전 때의 항공기로 비행할 필요가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노르마에 당신 자신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 개개인성의 원칙에 내재한 변화의 힘. 우리는 지금 세계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의 중대한 개념, 즉 개개인성의 문제를 중심축으로 삼은 변화를 맞이하기 직전에 와 있다. 너무 단순한 생각 같은가? 이런 기본적 개념이 실질적으로 어떤 대단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냐며 설마 싶은가? 하지만 생각해보라. 또 하나의 중대한 개념인 세균의 개념이 세상에 소개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19세기에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전문가들은 질병의 원인으로 이른바 미아즈마를 내세웠는데, 미아즈마란 나쁜 공기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당시의 서구 사회의 보건 시스템은 이런 미아즈마설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질병의 예방은 방의 내부나 외부에 미아즈마가 더 많은가 어떤가의 여부에 따라 창문을 열어놓거나 닫아놓는 시기였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세먼지가 맞겠네요. 비유하자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들은 신사들의 경우엔 나쁜 공기가 있는 곳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병을 옮기지 않는다고도 믿었다. 그러다가 세균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쁜 공기가 병을 일으킨다고 믿었다. 그러던 상황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달라지면서 사람들은
미생물과 박테리아라고 불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질병의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을 차츰 깨닫게 됐다. 질병에 대한 이런 새로운 관점은 의료계에 일대 변화를 몰고 와 외과 의사들은 소독제를 도입했고 과학자들은 백신과 항생제를 발명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대한 변화가 한 가지 더 있었으니 세균이 개념 덕분에 보통의 일반인들에게 스스로의 생명을 좌우할 통제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는 건강을 지키고 싶으면 손을 깨끗이 씻고 물을 끓여 마시고 음식을 잘 익혀 먹고 베이거나 긁힌 상처를 요오드로 닦아내면 됐다. 나는 평균이라는 구세계와 개개인성이라는 신세계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세계관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현재 우리는 개개인과 개개인의 재능을 알아보는 능력의 측면에서 예전에는 꿈도 못 꾸었던 수준에 올라서 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개개인성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우리의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요새는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이 개개인성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방송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 재능을 희귀한 산물쯤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의 우수성을 육성하고 고용주들은 더 폭넓은 인재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잠재력에 안타까워하고 있거나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펼칠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의 아이가 독해력이 부족한 경우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학교에서는 단순히 독해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대안적 읽기 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해 그에 따라 아이의 학습을 조절해 줄 수도 있다. 이번엔 당신의 부하 직원 중에 업무 수행력이 부진해 동료들로부터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으로 낙인 찍힌 직원이 한 명 있다고 쳐보자. 이 경우엔 그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도 그의 행동 맥락을 파악해 그가 동료들과의 관계를 다지고 업무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도록 격려해주면서 부서 내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개개인성의 원칙을 적용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며 그런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나면 평균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인간 게놈 지도를 만들어내고 건강 증진을 위해 유전 암호를 살짝 조작할 수 있는 시대를 살면서 인간 잠재력의 지도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내가 이 책에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그런 현실을 바로잡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 인간의 잠재력은 우리의 현 시스템이 가정하는 것처럼 한정적이지 않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각의 사람들을 종형 그래프상의 한 점수로서가 아닌 개개인으로서 이해할 도구다. 이는 내가 직접 체험하면서 통감한 사실이다. 내가 개개인성의 개념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인생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으며 영문을 몰라 막막해 하면서였다. 나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매사가 꼬이기만 하는 것 같았다. 18살, 고등학생 때는 GPA. 각 과목의 성적 평점을 평균한 수치로 우리나라의 내신 성적에 해당합니다. GPA 0.9점으로 평균 점수 D-를 받으며 낙제의 쓴맛을 봤다. 그러다 음주 허용 연령도 되기 전에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느라 10가지나 되는 최저임금 일자리를 이리저리 전진했다. 21살에는 아들을 하나 더 얻게 됐다.
인생이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한 상황에서 시간당 6달러 45센트의 가정방문 간호보조사로 일하며 관장을 하러 다니기까지 했다. 주위 사람들은 10이면 9은 내가 문제라고 했다. 나를 게으르고 한심한 아이로 취급했고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문제아라는 핀잔이었다. 부모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아들의 미래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학교 담당자도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해 있던 순간에도 나는 이런 평가가 어쩐지 부당하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했다. 진정한 나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처음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애써봤지만 아무리 해도 엉망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수업마다 낙제했고 들어가는 일자리마다 진득하게 붙어있지 못했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시스템에 순응하려는 노력은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시스템을 나에게 맞출 방법을 찾아보려 매달렸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덕분에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지 15년 뒤에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교수가 됐고 현재는 이 대학원의 지성, 두뇌,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를 맡고 있다. 내가 인생 반전을 맞았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못하는 숨겨진 어떤 재능에 눈떴기 때문이 아니다. 어느 날부터 독하게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서도 아니고 어떤 추상적 인생 철학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서도 아니다. 나에겐 추상적인 것에 매달릴 여유가 없었다. 생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내 자식들을 부양해야 했으며 보람을 갖고 일할 만한 직업을 갖기 위한 실질적인 진로를 찾아내야 했다. 사실 내가 인생 반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엔 직관에 따라 또 그 뒤엔 의식적 결심에 따라 개개인성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런 원칙을 당신과 공유하고자 하는 바람에서다. 부디 당신이 이 원칙을 활용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개인적 삶에서 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옛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도 당신을 평균의 횡포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다. 네, 지금 프롤로그만 읽었는데 거의 1시간이 다 되었네요. 근데 자세한 내용들은 물론 이 책의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 프롤로그만 읽어봤어도 저자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지 너무 확실하게 잘 느껴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본문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책 자체가 적당히 두꺼워요. 적당히 두껍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개개인성을 좀 이렇게 발휘하고 성장시키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놀라면서 읽었습니다. 네. 옛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것조차 개개인마다 다른가 봐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자세로 가만히 있는지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서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비스듬히 기대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바로 개개인성이라고 한다면
편견의 함정에 매몰되지 않게 나의 개개인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누군가와 계속 비교당하기도 하고요. 나를 알아주는 것, 일단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남들에게 설명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의 종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